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결혼은 했고 남편과 아들 둘을 둔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해요. 지금은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살림을 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가업을 모두 정리했거든요. 아, 저희 집 가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좀 많이 크긴 했어요. 소도 굉장히 많이 키우셨고 과수원도 엄청나게 컸고 또 농가 밭도 굉장했거든요. 그걸 현금화하면 수백억이 되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두 정리했어요. 사실 요즘 농사일이 워낙 힘들어서 다들 안 하려고도 하고 저도 몸이 힘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집에서 살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집 식구들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부를 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다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말입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재산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혹시나 본인이 세상을 뜨고 나서 이 재산으로 형제들이 싸울까봐 염려하셨던 아버지는 딸 아들 할 것 없이 아주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만족했어요. 나누어도 엄청난 금액이긴 했거든요. 지금은 각자 사업도 하고 건물주로 평화롭게 살기도 하고 하면서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사진 않았어요. 제가 좀 구식인 사람이라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나눠서 다 넣어뒀습니다. 그 덕에 은행마다 VIP 고객이 되어 분기별로 감사 인사를 받고 있고 말이죠. 사실 남편도 제가 이 정도의 부자라는 건 저와 결혼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 집 식구들이 워낙 돈 가진 사람들 티가 안 나는 데다가 저도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결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남편의 그 황당한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안 해? 그게 중요한가? 재산이 그 정도로 많은 게 안 중요하다고? 나 같으면 나 돈 이만큼 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겠다.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야. 당신 성격상 그냥 어쩌다 보니 말을 안 하게 된 거겠지. 아무튼 나는 너무 좋네. 갑자기 로또 맞은 것 같고. 그 말에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들도 제가 돈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건 잘 몰라요. 물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외삼촌 이모가 부자인 걸 봐왔으니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듯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긴 하셨어요. 이제 제 배경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오늘 해드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제 동서 때문입니다. 동서와 제가 최근에 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여기 사연을 보내기 딱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동서는 변호사입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어려요. 나이 차이가 꽤 나죠. 남편과 도련님이 5살 차이가 나는데 도련님이 또 본인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온 날 가족 모두가 사실 동서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될 똑똑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건 굉장히 싹수가 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명절이라고 막 모이고 가족들끼리 자주 보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첫 인사로 온 날 밥을 먹으면서 한 이야기가 저거였어요. 보통은 첫 인사 온 날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의도 없고 말이죠. 밥도 다 남기고 금방 가고 싶어하는 티를 온몸으로 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꼭 저 아이와 결혼해야 하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 말이죠. 내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부잣집에서 공주처럼 자라서 저런 거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시댁의 분위기는 사실 가진 것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가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막 많다는 사실도 시댁 어르신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걸 아셨을 때도 아,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아무튼 모두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도련님이 절대 동서와 결혼해야 한다는 고집으로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사실 동서는 우리 집안에서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마 동서의 성격상으로는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어디 감히 니들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해?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동서는 모두의 예상과 아주 일치하게 맞대먹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A와 배려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동서, 내일 어머님 생신이신데 올 거지? 답장 없어서 연락해봤어. 답장이 없으면 당연히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대답 안 한 건데? 아, 왜? 무슨 바쁜 일 있어? 저 그날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요. 친구들이랑 모임은 빠져도 되잖아. 어머님 생신이신데. 이미 한참 전에 잡힌 모임을 어떻게 빼요? 그리고 형님 같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인맥 관리란 말이에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모임인 줄 아시나.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뭐 동서 성격이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괜히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동서가 저런 기분으로 와서 시어머니의 생신을 망치느니 오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동서만 오면 잡음이 늘 생겼으니까요. 네 안사람은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이 드니? 워낙 바쁜 사람이잖아요. 동서 안 오는 게 더 분위기도 좋고요. 제 말에 도련님이 저를 힐끗 봤지만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마누라 감싼다고 매번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못된 말하는 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도련님의 그 눈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용돈 본투를 드렸어요.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나는 돈 필요 없는데. 하하하, 그러면 나 줘. 그 말은 아니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니? 시어머니의 그 질문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많은데요, 뭐. 부족하면 언제든지 더 말씀하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고도 남으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말입니다. 며느리들 고생할까봐 집으로도 안 부르고 매번 자신이 반찬이다, 김장이다, 혼자 다 해서 보내는 시어머니가 대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서는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 자랑은 엄청나게 됐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비싼 가방이며 옷이며 신발을 바꿔 들고 와서는 저에게 자랑하듯 말하곤 했어요. 형님은 이런 거 가져보신 적이 있냐고 말이죠. 사실 도련님도 저희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건 알아도 그 정도로 부자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동서에게 저희 집안 이야기를 일러주지 않았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한번 저에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돈 자랑한다고 똑같이 돈 자랑으로 대응하는 건 좀 유치한 것 같아서요. 뭐,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더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죠. 동서의 저를 향한 무시는 나날이 심해졌지만 말입니다. 형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 심심하세요? 나 나름 알차게 사는데 집안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아니, 그런 일은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집안일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누가 그래? 제 말에 궁시렁거리면서 남들 다 사는 살림하면서 유난 부린다길래 동서나 안 살지 않냐고 대답했더니 정색하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되니까 살림을 안 살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솔직히 능력되고 돈 있고 하면 다들 맡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그리고 나도 맡기려면 충분히 남에게 맡길 정도의 여유는 돼. 그런 제 말에 동서가 슬쩍 비웃더군요. 뭐? 이야기 들은 적은 있어요. 형님 집이 여유로운 편에 속한다고. 그래봐야 수준 거기서 거기일 텐데.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동서는 저를 보며 끝까지 비웃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듯 말이죠. 그런 식의 무시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매번 무리하지 말라는 둥, 현님 분수에 맞게 살라는 둥 하는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해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와 도련님이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도련님은 동서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사람인데 크게 싸웠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독립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겠다고 했다더구나. 대출이요? 얼마나요? 몰라, 10억은 넘는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 내는데 그렇게까지 대출을 내요? 제일 비싼 동네에 내고 싶어 하나 봐. 절대 강남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운다더구나. 동서는 정말 허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뭐든 최고, 뭐든 제일 좋은 것을 언제나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 정도 대출은 위험하다고 했다가 집안이 뒤집어지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모양이야. 그런데 동서 친정도 괜찮지 않나요? 안 보태준대요? 그 집 둘째가 사고를 쳐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큰 재산을 띄워준 모양이더라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친정 가서도 한바탕 하고 동생이랑 영 끊었다고 그러더라.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동서 이야기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어서 잘 몰랐는데 말입니다. 여튼 그래서 그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 그 정도는 금방 벌어다 줄 수 있다고 하고 도련님은 위험 부담이 크니 망설이고 있었고 말입니다. 사실 그 정도 돈은 저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빌려줄 수 있었거든요. 뭐 물론 냉큼 주지는 않았겠지만 가족이 힘들다는데 빌려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금액이라서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제가 그 정도 부자인지도 몰랐고 또 설사 알았다고 한들 그 자존심에 쉬이 부탁하진 않았을 거라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도와주길 바래서 이야기하신 듯 했지만 말이에요. 결국 동서는 쟁취했습니다. 대출받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첫 사무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문을 열었거든요. 다들 무리하는 것 같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동서의 성격을 알아서이기도 했고 또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부정 탈까봐 더더욱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사무소가 개소하던 날 화분 하나와 봉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래도 동서지간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건 영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봉투에 돈을 꽤 많이 넣었어요. 아마 이걸로 몇 달치 운영 자금은 될 걸로 생각하고 넣은 돈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화분과 돈봉투를 들고 동서의 사무실로 갔어요. 동서는 여기저기 손님을 맞이하느라 꽤 바빠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두리번거리다가 비어있는 소파 한쪽에 앉았어요. 그런 저희를 동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확 인상을 찌푸렸어요. 조금 전까지 웃고 있어서 그 표정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동서는 재빨리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왜? 같이 오면 안 되는 거니? 시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동서에게 물었고 동서는 다시 한번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도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좀 했었으니까 저에게 아직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겠거니 했거든요. 그래서 날도 날이니 좋은 마음으로 풀어주려고 입을 떼었습니다. 동서, 그때는 서로 감정이 그래서
말다툼이 좀 있었던 거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건 있고. 하지만 동서는 그게 아니었더군요. 제 말을 끊고 동서가 내뱉은 말로 저는 순간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수준 차이가 나는 형님을 여기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수준?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형님 같은 사람을 데려오냐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문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꼭 제 입으로 말해줘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림이나 하는 수준 떨어지는 전업주부요. 그것도 농사나 짓던 완전 아줌마.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조금씩 돌려지는 것 같았지만 동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완전히 꽝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격떨어지게 여길 와요? 어머니가 오자고 했어도 형님이 거절하셨어야죠. 내 손이 동서가 형님 같은 사람인 거 사람들이 알면 제가 제일 쪽팔리는 건데? 말 다 했어? 아니, 덜 했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엄연히 급이 있는 건데 형님은 그럼 눈치라도 있던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 다다다 내뱉는 동서의 폭언에 넋이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려는데 어머님이 막아섰습니다.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손이 동서한테. 심한 건 어머니시죠. 여길 왜 데리고 와요? 이 집안 사람들은 단체로 정말 눈치라는 게 없어. 동서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가 말리려고 잡은 손을 확 털어내더군요. 얼마나 세게 털어냈던지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건 그렇다 치는데 어른에게 저러는 건 정말이지 인간 말종 아닌가요? 눈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동서의 손을 확 낚아챘어요. 동서가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몹시 황당한 얼굴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지금 미치셨어요?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지금 제정신이야? 예의 없다, 배려 없다, 인간이 덜 됐다.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뭐라고요? 인간이 덜 돼? 아니, 지금 이 아줌마가 미쳤나? 급기야 저를 아줌마라 부르며 한 대 칠 기세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런 동서의 뺨을 그 자리에서 확 날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더군요. 야, 이년아. 내가 너보다 재산이 수백 배는 더 많아. 이게 어디서 겁도 없이 주제도 모르고 나대길 나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쯤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제 말을 가만히 듣던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건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더 세게 짝 하고 때리더군요. 동서도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수백 배? 드디어 정신이 나간 거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시나 본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재산이 수백 배가 더 많아? 그리고 감히 나를 때려?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동서는 그리고 바로 저의 머리채를 쥐어 뜯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동서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 정숙이 아니냐? 그때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동서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저를 부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님? 그분은 아주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친하게 지내던 분이셨거든요. 종종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려가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뵐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이런 꼴로 말이죠. 아니, 어르신께서 여긴 어떻게...
저도 아는 척을 하니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동서가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몹시 당황한 듯 저와 아버지의 지인분을 번갈아가며 살피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러게, 너를 이렇게 상상도 못한 곳에서 만나는구나. 잘 지냈지? 아니, 이런 안부 인사를 주고받기에는 상황이 좀 그렇긴 하다만. 그 말씀에 제가 쑥스러운 듯 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서는 동서는 한번 힐끔 보시더군요. 그 눈빛에는 어딘가 적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잘 지내던 어르신이었으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또 저희 아버지가 그분에게는 여러모로 은인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김 변호사랑은 어떤 사이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저에게 다정하게 물으시길래 뭐라 대답해야 할지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아니, 동서지간 이렇게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운 게 자랑거리나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고 또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냥 말했어요. 제 동서예요. 저희 도련님 아내. 저의 그 말에 아버지 지인분이 눈이 정말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무슨 원수처럼 머리를 쥐어뜯고 싸웠는데 게다가 누가 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쪽이 버릇없이 막말해대던 것 같은 상황인데 동서지간이라뇨. 누가 들어도 놀랄만하죠. 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해서 허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민망하긴 하잖아요. 아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손 아래 동서가 손윗동서 머리채를 잡아. 김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맞대먹은 사람이었어? 아버지 지인분의 불호령에 동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더군요. 상당히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평생 동서가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또 겁을 먹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 지인분은 동서가 로펌에서 일할 때 아주 중요한 고객이었던 분으로 이번에 동서가 독립하면서 그 로펌에서 데리고 나온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동서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VIP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겁을 먹고서는 태도가 확 바뀌었던 거였어요. 대체 정수기같이 착한 애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든 거면 김변, 평소 인성은 뭐 안 봐도 비디오겠구먼. 내가 조금 전에 대충 들었는데 이 아줌마가 미쳤냐는 둥, 정신이 나갔냐는 둥, 온갖 험한 말을 다 하더구만. 오해세요. 무슨 오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동서는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든 듯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인상을 쓰며 자신을 바라보는 손님들의 얼굴을 봐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그대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정말 하나도 수습하지 않고 말이죠. 곤란해지니 바로 도망부터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도망만 가는 변호사에게 어떻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제가 그 자리를 수습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무소가 망하면 안 되니까 하는 생각에 별일 아니니 돌아가시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넌 참 속도 좋다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리고 동서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따져 묻던 아니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는 걸 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족끼리 모이는 가장 가까운 날이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저도 굳이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한번 아버지의 그 지인분인 대표님께서 전화가 와 동서와의 모든 비즈니스적 관계를 끊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 때문이라면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분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날의 동서 모습을 보니 변호사로서 신뢰가 가지 않아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뭐 강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비즈니스니까요. 그래서 주요 고객을 하나 놓치는 건 이미 알고 있긴 했어요. 그러고 만나는 첫 자리였습니다. 동서는 식사 자리 내내 바닥을 보고 고개 한번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말이죠.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죽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가 상당히 거슬렸지만 별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모두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한마디 한 것 빼고는 말이죠. 네 형님한테 사과는 했냐? 하지만 동서는 그 말에도 입술을 꼭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고는 그 이후로는 마치 동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말이죠. 도련님은 저의 눈치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도련님도 제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알았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네에 저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는 했거든요. 그 정도 재산의 규모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도련님은 건너 아는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동서보다 재산이 수백 배가 많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나 허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말이죠. 아마 도련님이 동서에게 그 사실을 모두 말해줬을 겁니다. 그날 동서의 태도가 딱 그랬어요.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미워 죽겠고 짜증은 나는데 제가 가진 것들을 들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상태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욱하는 걸 참아 누르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요. 자신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고 늘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것도 자신의 VIP 고객과 막연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사과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식사 자리가 끝나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저를 동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아마 그 기회를 계속 보고 있었겠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괘씸해요. 이 대표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그날은 너무 죄송했어요. 무슨 말? 무슨 말이라뇨? 형님이 이 대표님한테 저랑 거래 끊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데 이 대표님이 왜 저랑 이제 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고객들에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로 인해 떠났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또다시 남 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그날 동서 그렇게 도망가듯 자리 뜨고 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고개 숙이고 사과했어. 제 그 말에 동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과를 하고 다니니까 그분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저렇게 도망가는 변호사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사건을 수임하냐고 하시더라. 제 그 말에 동서는 멈칫하고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생각해봐. 이렇게 중요한 날,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화가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이 동서 머리채를 잡고 상황이 난처해지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변호사를 세상 그 어떤 고객이 신뢰해? 나는 이 대표님한테 동서랑 일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어. 그분이 동서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신 거지. 제 말을 가만 듣던 동서가 갑자기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는 듯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서도 이성을 잘 참는 듯 하더니 저랑만 붙으면 이렇게 이성을 놓더군요. 아마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뭔 그런 걸로 그렇게 단번에 거래를 끊어요? 형님, 지금 착한 척하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착한 척? 무슨 착한 척? 뒤에서는 제일 방해라는 방해는 다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기는 그런 적 없는 척. 모든 잘못은 저한테 떠넘기고? 아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떠넘긴다뇨? 저는 애초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웃다가 정색을 하며 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그 말에 동서가 멈칫하더군요. 제가 상당히 화가 난 듯 목소리를 깔았으니 말입니다. 저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날 동서에게 머리채 잡히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뭐였는데 대체? 동서 그날 그렇게 이성을 잃도록 화가 난 건 내가 주제 파악 못하고 동서 사무소 개소하는 날 가서였다는 거잖아. 동서는 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자신이 봐도 자신의 그 못된 성질 때문이지 제가 먼저 빌미를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어쨌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자꾸 물어봐. 사사건건 10살 많은 손윗동서를 무시하면서 깔보던 동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날 화분에 돈봉투까지 들고 축하를 하러 간 내가 잘못한 건지. 사실 그 돈봉투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동서가 살짝 놀란 얼굴을 하길래 그냥 다 말했어요. 이런 거라도 알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날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날 나 5천만 원 뽑아서 가져갔었어. 이제 막 개업한 사무소 초반에 자리 잡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거기에 보태 쓰라고. 동서가 나한테 그동안 한 짓도 있어서 그러지 말까도 했었는데 그래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 축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격떨어지게 여긴 왜 왔냐 운동하는 소리를 한 거야 동서는. 동서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전부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무시하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왔고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저 뒤로 밀어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건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고 말입니다. 동서는 그날 또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자신이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서는 그날도 저에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뭐? 형님 아버님이 엄청난 분홍이셨다면서요? 그래서 재산이 상당했던 거고. 근데? 그게 왜 웃긴데? 겨우 농사 같은 걸로 부자가 된 거면서 돈 많은 걸로 유세를 그렇게 떠나? 나 같으면 쪽팔려서 못 그럴 것 같은데.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이죽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이 다 그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겨우 농사 지으면서 번 돈으로 유세라는 유세는 다 떠는 게 우습다는 말이잖아요. 농부가 뭐 별거야? 내가 변호사인 게 더 대단하지? 순간 동서가 정말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직업에는 귀천이 있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천하다고 말하는 중이었어요. 평생을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다 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방금 그 말 당장 사과 안 하면 동서 진짜 큰일 난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잠시 움찔하더니 결국 사과하지 않았어요. 더 비아냥거릴 뿐이었죠. 뭐 어쩌시게요?
이미 그 지인분인 VIP 고객도 날아갔는데 내가 뭐 무서울 게 있는 줄 알아요? 저 유능한 변호사예요. 고객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제가 뭐가 모자라서 형님한테 사과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해. 어서. 일평생 자부심 느끼며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을 지금 깔봤잖아. 아이고, 대단한 효녀나셨네. 뭐, 하늘에 대고 사과할까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나? 하며 위를 바라보며 사과하는 신용을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동서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울며 불며 제 눈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보고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제가 다시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던 건지 그냥 돌아서는 저를 보고 당황한 건 오히려 동서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그리고는 동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또 저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면 동서와 절대 일하지 말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안이 생각보다 유명했거든요. 현금 부자 집안으로 말이죠. 게다가 저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제 언니와 오빠에게도 등을 돌린다는 의미이니 제가 연락을 한 사람들은 저의 뜻을 따라주었어요. 소문에 소문을 내서 그 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동서가 자잘한 사건이 아니라 주로 기업 이슈나 큰 사건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바닥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그 일은 금방 동서에게 영향이 갔습니다. 정말 손님이 뚝 끊겨서 사무소에 파리만 날린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전해 들었거든요. 거기 월세만 해도 얼마야? 근데 사건 수임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 진짜 큰일 난 거지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사무소 개소하면서 투자받은 것들도 지금 빼겠다고 난리가 났대. 정말 내일 모레 문 닫아야겠다던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조만간 동서에게 연락이 오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죄송했어요. 동서는 여전히 사과를 하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듯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이미 도련님에게 한번 연락이 와서 봐달라고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사과를 들었지만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하지 왜 도련님이 하냐면서 말이죠. 입을 꽉 깨물고 억지로 사과를 하는 동서를 보며 제가 되물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그날 형님 아버지 직업을 낮추어 말한 거, 형님과 형님 아버지를 모욕한 거 모두 다요. 내가 그날 분명히 경고했잖아. 후회할 일 하지 말라고. 당장 사과하라고.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마 동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동서를 용서해줄 생각이 없어. 네? 동서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는 듯 어벙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해줄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 그리고 내 이야기 듣고 이미 우리 친정 식구들도 완전히 화가 많이 난 상태고. 그런 제 말에 동서는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사과하면 제가 순순히 받아줄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 진짜 망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동서는 정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형님 가족이잖아요. 연을 끊고 살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봐야 하는 가족인데 정말 망하게 그냥 두신다고요? 형님이 도와주면 안 망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얼굴 보고 산다고. 누가 그래? 나는 동서랑 영 끊을 거야. 안 보고 살 건데? 동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체감한 듯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잠시 머뭇거리던 동서는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말 그대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형님을 제 밑으로 보면서 제가 우월감을 느꼈던 것도 맞고, 솔직히 형님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했던 것도 맞아요. 제가 철도 없고 아직 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동서 한번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형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형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저번에 제가 속으로 다짐했던 거 있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는 날 오게 만들어줄 거라고 했던 그 다짐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말이죠. 저는 동서를 용서해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만약 저만 모욕했다면,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나이도 많고 더 어른인 내가 참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모욕했잖아요. 저는 정말 그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일단 지켜보는 눈이 많은 오픈된 장소에서 동서가 그랬기 때문에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었지만 말이죠. 동서는 그런 제 말을 바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변호사라고 눈치는 좀 있는 모양인지 말입니다. 정말 제가 사과한 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 주시는 거죠? 그래, 알겠으니까 그만하고 일어나서 가. 동서는 끝까지 화답하드려 했지만 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고 나서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뭘 더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지인들에게 다 전화해서 다시 동서의 이야기를 좋게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서의 사무소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쯤 또 동서의 친정이 조금 힘든 상황이 되어서 정말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받은 투자금과 대출, 이것저것 비용들을 다 합치면 사무소를 정리하고 나서도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동서 빚이지 도련님 빚인가요? 부부는 영 끊으면 되는 걸.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련님은 동서와의 이혼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동서에게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반대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또 사무소가 잘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정말 많이 싸워왔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부채질 몇 번 했더니 도련님은 금세 이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가족끼리 모인 자리였습니다. 동서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도련님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마음고생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인생은 긴데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 열어, 문! 시댁 현관문을 엄청나게 크게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놀란 도련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문을 열고 동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런 도련님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말을 쏟아내듯 내뱉었습니다. 용서해준다고 다 해결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기억밖에 없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루아침에 내쫓듯 이혼을 하자고 해? 당신도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서 그동안 많이 참았잖아. 이제 못 참겠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인제 와서 왜 못 참는데? 그동안 잘 살아와 놓고선. 이게 다 돈 때문이잖아. 그런 말로 포장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동서를 도련님이 질렸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동서는 저를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미친년아!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정말 순식간의 일이라 누구도 말릴 새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어요. 경찰서에서 동서는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경찰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굴었던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에 몹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동서는 경찰서로 오고 나서도 한참을 욕을 해대며 저에게 난리를 쳤거든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말이죠. 저는 또 제가 아는 변호사분께 연락했고 그 과정에서 동서의 그런 만행은 그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분 한동안 일 못하시겠던데요? 라는 말을 그 변호사 지인에게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 아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서와 도련님은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더 빠르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동서는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고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말이죠. 오히려 도련님 앞으로 빚이 있었는데 그런 걸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동서와 도련님의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도련님의 그 빚을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자를 잘 보고 결혼하라고 웃으며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도련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어디 무서워서 결혼하겠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은 아직 많아요. 지나간 인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인연에도 마음 닫고 살지 말아요. 라는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동서는 이혼하고 나서도 몇 번 정도는 저와 도련님을 번갈아가며 찾아오곤 했습니다. 도련님에게는 원망의 말을 쏟아냈고 저에게는 제가 다 없애버린 자신의 부와 명예를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가곤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련님은 제가 소개해준 사람과 선을 받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또 늦은 밤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내 앞길 다 망쳤어.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가만히 쳐있지 왜 나서서 여자는 소개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저에게는 왜 도련님에게 여자를 소개해줬냐고 난리를 치다 또다시 경찰이 출동해 돌아갔고 도련님에게는 결혼이라도 하면 다 엎어버리겠다는 둥 네가 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둥 난리를 쳤던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이 정말 질린 듯 넌더리가 난다는 얼굴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동서는 언젠가 도련님이랑 자신이 다시 합칠 수 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돌아가곤 한 걸 봐서는 말이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합시다. 자신의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걸 누굴 탓하겠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제가 소개해준 그 아가씨와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양가 식구들이 이미 상견례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잘했고 말이죠. 새 동서가 될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래도 혹시 몰라 결혼식은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제가 선물로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여행까지 풀코스로 쏘기로 했고 말이죠. 그 동서도 저에게 친절하고 가족들에게 잘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였네요. 자신보다 못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직업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하대하면 그 업보는 곧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정말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는 꽤 그런 편이지만 다른 분들은 혹시 본인과 문제를 한두 번 겪었던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며 사시나요? 저는 마음속에 불만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인연을 위해 떨치는 편이에요. 되도록 나쁜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왜 옛날 말에 어지간한 사람은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건지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되게 결혼을 늦게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30대 중반에 했으면 늦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 무렵 때 아기는 금방 들어서서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현재 중학생이 되었어요. 한창 중2병에 걸린 나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말을 어지간히도 안 듣는 편이다 보니 제가 마음을 둘 새가 없어요. 이쯤 되니 옛날 제 친구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뭔가 제 동년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아이 친구 중에 유지를 해오는 엄마들도 있지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에 대한 고민을 말했다 하면 꼭 두 갈래 길로 나뉘더라고요. 어머, 혜진이는 그렇게 반항을 해? 아, 자기 너무 힘들겠다. 요즘 들어 그런 경우 너무 많더라고. 우리 요미는 고맙게도 그런 부분은 아직 없어. 애가 워낙 착하잖아. 얜 진짜 내 속을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혜진이 엄마는 불쌍해서 어떡해? 이 케이스는 이렇게 걱정해주는 척하며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니까 말을 해놓고도 제가 얻게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데다 기분까지 뒤집어지는 거죠. 몇 번 얘기할수록 제가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라 더는 말하기 싫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혜진이가 그랬다고? 우리 애도 그래. 얘네는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벗어나려면 엄마가 좀 초연해줘야지. 이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혜진이 엄마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땐 이렇고 저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 케이스는 뭐랄까. 결국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앞의 상황과 엄청 다른 건 아닌데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랑인 거예요. 엄마로서 아이 교육하는 방법이 틀렸다며 가르치려고 하는 케이스인 거죠. 하여간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제 마음을 쓸어주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문적인 역할을 저와 고만고만한 또래 엄마들에게 기대하긴 어렵고 유명하신 박사님들,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들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문제로 제가 왜 가슴앓이를 했냐면 남편이 썩 도움이 안 돼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혜진이랑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야? 여자면 여자의 마음을 잘 알 거 아니야. 쟤 엊그제도 12시가 다 되어 들어오는데 눈은 귀신같이 칠해가지고 내가 부르니까 소리부터 질러대더라. 대체 혜진이 하나 안 잡고 뭐 했어? 이제 내가 부르면 듣지도 않아. 당신이 좀 잘해봐.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제 탓하기만 바빴어요.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무딘데다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되게 귀찮아해요.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딸은 그런 아빠를 파악하고 그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고요. 엄마, 난 아빠가 진짜 싫어. 이따 엄마 마트 갈 거야? 그럼 집에 나랑 아빠랑 둘이 있잖아. 어색하고 너무 싫어. 아빠 왜 안 나가? 나 어릴 때는 맨날 나가서 안 돌아오더니 왜 요즘 들어 갑자기 다정한 아빠인 척 역할놀이를 하고 있어? 엄마가 아빠 좀 나가라고 해. 이런 말을 남편에게 다 쏟아내고 싶은데 저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절대 곱게 듣고 뉘우칠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 전 마음 둘 곳도 없고 직장일 다시 하고 있지만 딸도 너무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 나이 벌써 40대 중반인데 결혼한 순간부터 그랬지만 어쩜 갈수록 이렇게 내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는지. 한편으론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이 무렵 SNS를 하는 중에 그리운 친구들의 모임이 여기저기서 성사되고 있었는데 저는 사정상 직접 가보긴 어려웠지만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하며 그나마 좀 어울리게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과 이 옛날 고향 친구들과의 접점이 그나마 숨쉴 틈이 되어주더군요. 연락된 친구들이 5명이었는데 1명 빼고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중 제 아이가 제일 어린 편이었고 다른 한 친구 지훈이는 미혼이라서 약간 얘기를 겉돌게 되더라고요. 다들 고3 혹은 대학생 자녀들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화자에서 밀려나기도 했고 미혼이었던 지훈이는 안 그래도 저와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이 5명 중에서도 고등 자녀 엄마들인 3명, 그리고 그 밑에 자녀와 아예 미혼인 저와 지윤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그 안에서 저랑 지윤이가 조금씩 연락하다 보니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내 또래 친구와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속 얘기를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지윤아, 그럼 너는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나는 별로 낙이 없는 것 같아. 좀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남편이나 딸내미나 날 그냥 놔두질 않네. 혼자 사는 삶도 좋았을 것 같아. 제 이런 한탄을 들은 지훈이는 웃으며 말하는데 얘도 얘만의 고충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 나라고 다를 게 있겠어. 너가 혼자 살던 삶이 그냥 그대로 쭉 이어져 오는 거지. 30대까진 재밌었는데 솔직히 40대 되니까 그닥 재밌지도 않아. 그래도 열심히 할 것들 찾아서 하고 있지. 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약간 회피형이 되어버린 걸까요? 제 안에 갖고 있던 힘든 주제를 떠나 이런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는 친구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나와 완전히 상반되는 지인이 주변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되게 서로 도움되고 의지된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 무렵 급작스럽게 지훈이와 엄청 가까워진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거리에 둘이 살고 있었는데 지윤이는 혼자 여기서 산 지 8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여기로 이사 왔기 때문에 이것도 참 기묘하게 우연이다 싶었어요. 지윤아, 이거 되게 운명적인 것 같아. 난 맨날 또래 엄마들 그리고 직장 동료, 시댁 식구들이랑만 어울려 다니느라 되게 재미없이 살고 있었어. 내 또래 친구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진짜. 남편도 나보고 얼굴이 폈대. 그랬더니 지훈이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되게 두근두근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청춘이 있고 이런 공감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맞아 정임아. 나도 되게 운명 같은 느낌 들어. 네가 이 동네 사는 것도 몰랐는데 만나니까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네. 다음엔 집에도 한번 초대해줘. 우리 집에도 부를게.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각자 집도 가게 되었는데요. 지훈이는 혼자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지 되게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인테리어도 깔끔했고 확실히 임신 출산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매 관리도 얼굴도 단정히해서 여러모로 보기 좋았어요. 나중에는 저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때 딸내미가 집에 있었던 터라 한번 인사도 시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 네가 혜진이구나. 예쁘게 생겼다. 이리 와. 이모가 용돈 줄게.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밥이며 후식까지 배 두드려가며 먹고 늦게 집에 가려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다녀와, 누구세요? 여보 인사해. 내 친구 지윤이야. 남편은 어정쩡하게 서서 인사를 했고 지윤이는 그 길로 제가 집 앞에서 배웅을 했어요. 당신한테 저런 친구가 있었어? 응? 무슨 뜻이야?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미묘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러면서 재차 묻길래 저도 고향 때 친구라며 그간 연락 끊겼다가 SNS로 만나게 됐다고 대강 말했죠. 그러다 보니 이 근처 살고 어쩌고 하며 자세한 얘기들을 했는데 어째 말하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웬일로 내 일을 관심을 그렇게 갖고 이렇게 깊이 물어보나 싶었죠. 되게 신기하네. 그럼 좀 자주 불러서 놀아. 당신도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걸 보니 약간 신기했는데 이걸 옆에서 딸이 딱 받아치는데 그제서야 납득이 되지 뭐예요? 아빠는 맨날 자기가 놀러 다니니까 엄마한테 찔리나 보네? 그러니까 저렇게 선심 쓰듯 말하는 거지. 이 말에 남편은 또 퍼뜩 화가 나서 딸한테 버릇없다고 뭐라 했지만 얘는 그냥 지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하여간 저도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나도 너무 내 시간을 안 가졌다 싶었죠.
너무 집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사춘기 딸이며 아직도 지가 총각인 줄 알고 술 퍼먹고 놀러 다니는 남편에게 국한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도 끊고 독서 모임도 활발히 하고 지훈이와 같이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예쁜 카페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점점 더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제 모든 화제에 지훈이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번에 거기도 지훈 씨랑 다녀온 거야? 전시회 하나 소개해줬는데 진짜 좋더라고. 아, 내가 진작 이렇게 돌아다닐 걸 그랬어. 이러면서 남편이며 딸내미며 지훈이를 완전 무슨 제 친구이자 자매처럼 인식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몇 번씩 우리 집에도 자주 오게 되고 지훈이도 아무도 없는 자기 집보다는 사람이 좀 모여있는 우리 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저녁도 먹고 게다가 남편도 어느새 껴서는 왁자지껄 자기도 같이 수다를 떨고 앉았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는 인간이라 뭐 어쩔 수 없다 싶었어요. 지훈이도 우리 남편 장단을 잘 맞춰주더라고요. 용석 씨도 되게 흥이 많으신 분이네요. 우리 정희미는 조용조용한 편이라 그런 건 별로 재미없어 할 텐데. 그래도 둘이 잘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예의상 이런 말을 건네면 이놈의 철없는 인간은 또 신이 나서 막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오랜 친구라 잘 아시네요. 이 사람 진짜 재미없어요. 내가 술을 권해도 대꾸도 안 하고 자긴 싫다고 하고 노래방도 가기 싫고 아주 그냥 맨날 왜 그렇게 고상한 척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니까요. 그나마 딸내미 하나 세상에 내보냈으니 그래도 같이 사는 거지. 대부분 부부들 다 답 없어요. 혼자 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져서 표정이 약간 굳어졌는데 그런 흐름을 지훈이가 읽었던 건지 슬슬 일어나겠다고 하더군요. 아, 저 내일 중요한 약속 있는데 깜빡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용석 씨랑 정혜미도 얼른 쉬세요. 일단 이 분위기가 파하긴 해야기에 그건 그것대로 맞지만 전 이대로 집안에 남편과 남는 게 또 짜증스럽고 싫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럼 차로 얼른 태워다 주고 와. 지금 늦었으니까. 지훈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너무 늦었다며 옷을 걸쳐 입었고 그렇게 둘이 나간 뒤 저는 진짜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성질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인간이 내 친구 앞에서 저렇게 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지훈이 보기에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어요. 그러니 데려다 주기라도 하라며 내보낸 것이었고 그나마 제 눈앞에서 남편이 안 보이니까 좀 속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아무튼 지훈이도 나중에 집에 잘 들어갔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괜히 좀 무안하다고 말했어요. 나 진짜 이 인간이랑 못 살겠어. 너도 알겠지만 나는 뭐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냐?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내 친구인 네 앞에서 떠드는 건지. 내가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야. 아유, 정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땐 잘 사는 두 사람의 귀여운 투정 같은데? 네 친구라고 하니까 편하게 느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듣기 좋게 얼버무려 주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암만 해도 저는 그냥 왠지 내키지도 않고 해서 다시는 이 인간이랑 지훈이랑 한자리에서 만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밖에서 따로 약속을 잡으려는데 어느 순간 딸내미가 그간 조용한 것 같더니 꽤 사고를 크게 치고 만 거예요. 이걸 수습하다 보니 잠깐 지훈이와도 소홀해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몰라.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도통 딸이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하도 맨날 성질내고 짜증내는 동에 저도 살고 싶어서 잠깐 저녁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젠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절 미치게 하더라고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딸이랑 방 안에서 며칠을 서로 울고불고 싸웠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중학교는 졸업해야 한다.
아니다, 난 지금도 싫다. 이걸로 얼마나 늘어지게 되었는지요. 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나 좀 들어보자. 아니, 이유를 말하면 뭐 어디서 누가 너 잡아간대? 말이라도 해봐. 듣고 아무 말 안 할게. 말이라도 해봐. 아, 부탁이다 진짜. 네 엄마 피말라 죽겠다. 이러다 끝에 가서 제가 울음을 터뜨리니 그제야 딸도 약간 넋이나간 얼굴로 절 응시하더군요. 그러면서 떠듬떠듬 말하는데 대체 난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반에 날 괴롭히는 애들이 둘 있어. 원래 셋 다 친했는데 자꾸 돌아가면서 따돌려서 나랑 제일 친했던 애도 나랑 인사를 안 해. 나 죽고 싶어, 엄마. 정말 하늘이 노랗고 귀 양쪽이 다 막힌 듯 갑갑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저도 안면이 있는 애들인데 무슨 놀이를 하듯 서로 따돌려가면서 그렇게 우리 애를 갖고 논 거예요. 심지어 딸이 제일 좋아했던 물건들도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돌려줄 때는 애 얼굴에 내팽개쳤다나 봐요. 엄마는 내 맘 모르지? 엄마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까. 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자존심 센 애가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저도 머리 어딘가쯤에서 얼핏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과거 일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다 미화되고 좋은 것만 남고 어지간한 건 덮이기 마련인 듯해요. 그런데 저도 학창시절 이런 일이 없진 않았거든요. 가장 친했던 친구들 무리가 나중엔 학년이 바뀌다 보니 거기서 소소하게 갈등이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들 만났을 때는 그런 것쯤은 없던 일로 치고 눈 감기도 했지만요. 그 무리 중 지윤이와 저도 있었고 우리 둘 역시 학창시절에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삼 그 감정을 떠올리다 보니 그런 건 다 지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만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40이 넘어 50이 다 되어가는 저도 지훈이랑 간만히 연락되어 둘도 없는 절친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때 입은 희끄무리한 상처 역시 그대로 있으니까요. 엄마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 엄마가 어떻게 다 알겠어. 혜진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면 전학을 시켜줄 수도 있어. 학교를 다니는 걸 쉬고 싶다면 쉬게 해줄 수도 있어. 아니면 당분간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네가 하겠다면 엄마는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정하면 엄마한테 말해줘. 이 말은 제가 뭐 딸을 떠본다든지 봐주는 척하며 밀고 당기기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좀 기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름 치이고 괴로워할 때 워낙 자식이 많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엄마는 제 사정을 안 봐주셨어요. 꾸역꾸역 애들과 부딪히며 학교를 다녀야 했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치유도 안 되고 그냥 무리하게 사회에 내보내진 꼴이 되었죠. 딸이 힘들다면 쉬게 해주고 싶었고 그러라고 했어요. 대신 이후의 일들을 생각 안 해볼 순 없고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고 했죠. 이런 중요한 갈림길 속에 있다 보니 딱히 지윤이한테 연락도 그리고 독서 모임이나 헬스장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무단으로 빠지게 될 때가 있었답니다. 마음으론 미안하고 불편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낳아준 제 자식이 더 중요한데 어쩌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놈의 남편은 여전히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밤낮 없이 늦게 들어오고 있었고 하루는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인간이 현관에서 구토를 한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역겨워서 바로 걷어 차대는데도 안 일어나고 그 와중에 핸드폰이 굴러떨어져 나오는데 토사물이 묻은 관계로 진짜 손대기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또 전화가 걸려오니 그 술기운에 넋이 나가선 또 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아우 더러워. 좀 씻고 만져라 인간아.
이러면서 제가 코를 막고 물티슈를 던져줬는데 전화벨이 울리는데도 완전 고꾸라져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욕을 하면서 내가 진짜 혜진이 20살 되면 넌 무조건 1순위로 버리겠다고 맘먹으면서 토사물을 닦아냈어요. 기껏 닦아줬더니 전화가 끊겼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응? 잘못 봤나? 남편 핸드폰에 번개처럼 스쳐간 무엇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익숙한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발로 차도 미동도 없는 인간을 옆에 두고 저는 다시 핸드폰을 쓱 밀어 화면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웬 기묘한 모양새가 보이는 거 있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용석 씨, 오늘 좋은 데 데려가줘서 고마워. 간만에 발 좀 뻗고 자겠다. 향수도 너무 예쁘고 밥도 맛있었어. 요즘 나 진짜 힘들었는데 여러모로 고마워. 남편 앞으로 와 있던 이 노란 한 줄짜리 카톡 메시지는 이 메시지 자체만 봐도 이 인간이 헛짓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기가 막혔는데요. 거기 딸려있는 메시지 보낸 자의 이름에 저는 심장이 덜커덕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거기엔 제 친구 이름, 지윤이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는 거예요. 지윤 씨라고 저장이 되어서 그렇게 메시지가 날라와 있던데 대체 남편이 지윤이의 연락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봐도 멍청한 짓이긴 하지만 동명이인인가 잠깐 생각하면서 프로필을 확인했으나 그 지윤이가 맞았어요. 그러던 사이 갑자기 귀를 확 찢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거 뭔 냄새야? 아, 더러워. 아빠 뭐야 대체? 딸내미가 잠깐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치면서 얼른 치우라고 하는데 전 도통 이 다음 행동으로 어찌 넘어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섰어요. 머리는 계속 멍하고 쥐가 난 것 같고 나만 빼놓고 어떤 상황이 굴러가는지 판단이 안 됐죠. 제가 멍청이 서 있으니 딸내미가 계속 지 아빠를 건드리고 깨워가지곤 화장실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엄마 뭐하냐면서 물티슈를 갖고 비닐봉지에다 닦아가며 치우더군요. 보통 다 지 엄마가 하는 일인데 미동 없이 가만히 있고 자기는 자기 방까지 냄새가 코를 찔러오니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게 눈만 뻐끔거리고 있다가 저는 이때 조용히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 귀 기울이게 되었죠. 용석 씨, 들어갔어? 빨리 들어갔네? 역시나 부인할 수 없는 지윤이의 목소리 그대로였죠. 남편 폰으로 걸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서 친구 남편을 대하는 말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차마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튀어나오지 않았거든요. 뭐야, 여보세요? 말을 해, 용석 씨. 되게 취한 것 같더라니. 전 계속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전 이 정도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지훈이가 알아서 멀리 구만리 장천까지 진도를 빼버리는데 도저히 뭘 모르겠더라고요. 용석 씨, 일단 정신 차리고 나중에 전화해. 집에 안 갔어? 정임이 들으면 안 되잖아. 일단 끊을게. 이때 저는 반사적으로 입을 열어 말했어요. 지훈아. 그러자 이쪽의 침묵을 견디고 계속 말을 걸어오던 저쪽에서 이제 침묵에 몸을 담그더군요. 지훈아, 나야. 뭐 하는 거야, 니네? 지은이는 계속 말이 없더군요. 나 지금 핸드폰 다 봤는데. 뭐야? 너 우리 남편이랑 뭐야?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들으면 뭐가 안 되는데. 둘이 같이 있었나 보네? 왜? 왜? 네가 내 남편이랑 둘이 만났는데 왜 내가 모르는 건데?
어이없게도 지훈이는 조금 있다 전화를 끊어버리지 뭐예요. 그래놓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제 전화를 꺼내들어 다시 숱하게 걸고 연달아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저 망할 놈의 죽이고 싶은 인간은 새벽 내내 화장실에서 자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풍이라도 걸린 얼굴로 입 주변을 씻고 나왔더군요. 옷에 난리가 난 걸 알고 빨래통에 집어넣으려는데 전 이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거 그대로 들고 나가. 다시 주워 쳐 입고 나가던지 아무튼 나가. 뭐야. 아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내가 남편 대접해주고 애 아빠 대접해주니까 내가 어디 동네 똥강아지로 보이냐? 너 지훈이 만나서 뭐하고 돌아다녔어? 진짜 죽고 싶냐, 너? 전 이성을 잃고 옆에는 빨래 세제며 건조대까지 밀어 넘어뜨리면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더니 이 멍청한 인간이 나름 충격을 받았는지 두리번거리며 핸드폰을 찾더군요. 너, 내가 어제 지훈이랑 통화 다 했어. 그냥 여자랑 놀아놨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판국에 마누라 친구랑 놀아나냐?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너 가만 안 둘 거야. 좋은 말 할 때 옷 주워 입고 꺼져. 혜진이 새벽 운동 갔는데 얘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 다행인 줄 알아. 네 자식한테 지 엄마 친구랑 놀아난 머저리로 찍히기 싫으면. 남편은 말을 더듬어가며 일단 네가 나가라고 하니 나가는 거지만 세상 억울하단 식으로 밀려나가더라고요.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부들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훈이에 대한 괘씸함이 잊혀지지 않아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 놈이 제일 나쁜 인간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친구란 년이 저럴 수 있는 걸까요? 그간 제가 결혼 생활을 토로하며 남편에 대한 힘든 부분들도 다 털어놓았고 그때마다 힘들겠다며 제 편을 들어줬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친구 남편과 둘이 놀아나나요? 뭐? 향수? 좋은 데를 데려가죠? 저랑 남편 사이에서 일절 없던 일이에요. 저랑은 그래놓고 쟤한텐 저래서 열받는다기보다 이것들이 저란 존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남녀 사이로 놀아나냐는 거예요. 전 통화도 하기 싫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니? 나 별게 다 생각나더라. 너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너 원래 좀 이상한 애였잖아.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내가 필기한 거 그대로 훔쳐서 쓰고 담임한테 네가 한 것처럼 칭찬받았던 거 기억나? 어릴 때 일이라고 덮고 다시 연락한 내가 바보 같아. 너 되게 우월감 느꼈겠다. 내 남편 갖다 쓰면서. 그치? 다 필요 없고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똑같이 엿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난 이혼 안 해줄 거고 네 그 고상한 직장에 너 상간녀라고 알려줄게. 니네 부모님이랑 네 여동생이랑 내가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전 쓰다가 너무 흥분해서 한번 울음을 삼키고 다시 썼어요. 나 증거도 있고 다 갖고 있어. 저 멍청한 인간이 핸드폰 놓고 갔거든. 너 나도 어지간히 멍청이로 봤나 봐. 내가 너한테 딸 문제로 한동안 연락 못한다고 미안했다던 두어 달간 너 우리 남편이랑 모텔도 다니고 종로도 가고 가평도 가고 잘 다녔더라. 야, 이 짐승도 더러워서 안 물어갈 추잡한 것들아. 내가 니네 부모님 꽃집이랑 네 여동생 직장까지도 다 불어버릴 거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멍청하게만 당하고 있던 윤정임인 줄 아나 본데 너 정신 똑바로 챙기고 이제부터 제대로 엿먹을 준비해. 온갖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전 제대로 이를 갈고 진짜 괴물 같은 기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와중에 딸이 또 방 문을 툭툭 건드리며 들어오길래 대체 얘는 또 뭘 내 속을 건들려고 이러나 싶었네요. 그런데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전학시켜줘.
중학교 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전학가서 다닐래. 딸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자기도 몇 번이나 학교를 무단으로 제 허락하에 안 가기도 해보고 새벽 운동을 다니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졸업하고 싶진 않아. 걔네들 꼴도 보기 싫고. 근데 걔네들 때문에 중졸로 남는 건 더 억울해. 나 다른 학교 가서 졸업시켜줘, 엄마. 이때 타들어가는 속에 누군가 물을 착 부어준 것 마냥 그나마 어찌나 안심되던지요. 딸을 와락 안고 잘 생각했다고, 잘 결정했다고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과연 딸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내 처지가 여러모로 꼴같지 않아서 흐르는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딸아이랑 한 집에 있으니 더 이상 제 감정을 마구잡이로 내보일 수도 없어서 정신 차리고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건 지훈이었죠. 저기, 정임아, 네 문자 읽었어. 네 마음 잘 알겠고 네가 얼마나 화는지도 알고. 그런데 난 정말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용석 씨가 좀 안 돼 보여서 너네들 사이 좋게 해주고 싶어서 개입했던 건데. 용건만 말해. 제가 툭 잘라버리니 목소리는 한창 더 죽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더 말하기도 미안하고, 진짜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나 이혼 안 해줄 거야. 그것만 알아. 너 평생 상간녀 딱지 붙여줄 거야. 니네 헤어져도 네가 불륜녀인 건 똑같아. 좋은 글씨 받고 잘 살아봐. 친구를 동네 팔푼이 머저리만도 못하게 취급한 거 벌 받게 해줄게. 정임아, 잠깐만. 아주 목소리가 다급하다 못해 누가 때린 것 마냥 서럽게 절 불렀어요. 결론은 곧 죽어도 당장은 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긴 너무 어렵다나요? 너 원래 애 크면 이혼한다 소리 하지 않았냐? 자기네는 정말 사고였다. 계획된 게 아니다. 등등. 저기, 너무 역겨우니까 입 좀 다물어 줄래? 억을 줘도 이혼 안 해. 아니 뭐, 한 몇 억 줄 거야? 저 인간 하나 가져가면서 그 정도로 지불하겠냐마는 돈 많이 주면 생각해 볼게. 그런데 일단은 이대로 갈 거야, 난. 누구 좋으라고 해주니? 저도 어느새 초월해서 내가 다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악을 쓰며 말았는데 여러모로 다급했는지 얘가 무슨 바보 멍텅구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륜을 하면 이렇게 멍청해지는 건지, 멍청하니까 불륜을 하는 건지 누가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3억 줄게. 그러니까 저기, 아니 이걸로 네가 기분이 나아질 수 없겠지만 나 당장 직장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나 내 동생은 좀 너무하잖아, 정임아. 너도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다면서. 내가 어떻게든 네 상처를 위해 지불할게. 제발 노여움 좀 풀어줘.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지훈이는 이렇게 울면서 사정을 했고 이 상태로 거의 3, 40분이 되도록 붙들고 있는데도 그놈의 3억 얘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걸로 좀 봐주면 안 되겠냐는 전대미문의 찌질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전 이 인간이랑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시댁으로 내쫓을 생각이었고 이혼 안 한다는 말도 어디까지나 지훈이 이 계집애를 제대로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들이밀어 가면서 당장 오늘 내일 안으로 너에게 보내겠다. 내 진심 좀 알아달라. 친구를 배신하려 하지 않았다. 어쩌고 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군요. 어차피 이 인간과 이혼하든 안 하든 제가 얻게 되는 이득은 딱히 없어요. 여러모로 머리를 굴려보고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뒤통수 안 맞고 이득을 철저히 챙길 셈으로 생각해보니 아주 쓸모없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 진심을 보여봐. 나한테 돈 보내면 그때 이혼해줄게.
깔끔하게 일해서 손 뗄게. 돈이나 보내보라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입으로 그렇게 털어대는 거 누가 믿냐? 네 직장이랑 부모님 꽃집이며 네 동생 지영이까지 털어버린다니까. 겁은 나나 봐? 제 말에 지훈이는 부들거리더니 반드시 마련해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리 오래지 않아 돈은 저에게 입금이 됐어요. 잔뜩 굳은 말투로 계좌번호를 물어보기에 딱 계좌만 찍어서 보내줬더니 정말 더도 덜도 아닌 금액을 딱 맞춰 보냈지 뭐예요. 일단은 전 확인하고 난 뒤 일을 처리는 해야 했는데 딸아이에게는 대략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는 해두었었어요. 이땐 이혼까진 아니고 별거 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런데 딸아이 입장에선 그게 그거인 듯 했고 얘도 자기 아빠에게 애정이 없어 그런지 별 생각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남편에게도 나를 정해두고 그러자고 했어요. 이 인간이 혼란스러운 건지 답을 안 하고 있었지만 전 그대로 지윤이에게 전화해 말을 했죠. 확인했어. 아니, 그 인간한테도 말해놨으니까 곧 이혼할 거야. 그러자 진짜 가증스럽게 이것이 쳐울면서 또 끄끄거리지 뭐예요? 전 돈도 받았겠다. 이 괘씸한 기집애를 용서할 수 없어 더 가차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너 행복할 수 있을까? 나 그거 되게 궁금하다. 왜 그래, 정임아. 아니,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묻는 말이야. 너 행복할까 싶어서. 진심 걱정돼서 말이야. 뭐가? 한창 불부터 좋아 죽을 땐데. 어떡하겠어. 안타깝지 뭐. 그런데 넌 그렇게 똑똑하다는 애가 10년 넘게 살아온 마누라와 그 딸이 그렇게 혀를 내두르며 기겁하는 인간을 굳이 주워 가지는 심정이 뭐야?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러자 지훈이는 약간 발끈하면서 말했어요. 지주제의 말입니다. 정임아, 나 돈도 무리해서 입금했고 너무 그렇게까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너도 힘들겠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전 곧바로 반박했어요. 아니, 지훈아. 뭘 위에서 내려다보는 뒤로 여유를 부리고 있어. 이제 갑은 나야. 너 모르지? 용석이 걔가 너한테 곧 죽어도 말 안 했을 텐데. 걔 신용불량 된 지 오래야.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혼자 되시고 같이 살자고 난리신데 내가 그거 안 듣고 밀어내고 있는 거 너 알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 있어? 나 2년 살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나왔거든. 그거 이제 너한테 인수인계 해주면 되겠네. 이쯤 되니 지은이는 말이 없는데 전 쐐기에 쐐기를 박아 아예 못 일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 작달만한 집에 용석이 데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 이 집 용석이 거 아니야. 우리 친정에서 사주신 거고 걔 돈 개뿔도 없어. 왜 군말 없이 나갔겠어? 이 집이랑 자기는 돈으로 엮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간 거지. 아, 그리고 경고할 게 있는데 말이야. 이러자 지훈이가 그제서야 발끈해서는 돈까지 줬는데 뭘 또 어쩌라는 거냐고 협박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정임이 너,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 무리해서 줬는데 지금 또 내 직장이나 가족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 녹음도 해놨는데. 진짜 기막히지 않나요? 그 와중에 제가 말 바꾸고 이혼 안 하거나 지네 협박할까봐 녹음까지 땄다는 거예요. 전 아랑곳 않고 마구 도끼를 뿜어가며 말했어요. 아니, 난 그런 짓 안 해. 네가 돈 줬는데.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니까 지불했는데 뭐. 내가 경고할 건 단 한 가지야. 너 절대 용석이랑 헤어지지 마라. 쓰레기 돈 내고 주워갔으면 네가 책임져서 갖고 있다가 같이 죽던지 하고 괜히 또 누가 주워가서 피해보게 버리면 안 된다. 야, 세상에
쓰레기 길에다 버리고 돈까지 3억씩 챙겨받은 건 나밖에 없을 거다. 넌 버리면 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 알았지? 이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지도 뭔가 분하고 견딜 수 없었는지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웃기는 건 남편이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바득바득 우기며 어떻게든 안 떨어지겠다고 용을 쓰는데 전 증거를 들고 돈 더 뜯기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이혼은 성사되었고 얼마 전에 지훈이 카톡 차단해 두었던 걸 슬그머니 풀어서 현재 상태를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자기 문화생활이며 시 쓴 거며 자랑을 하며 올리더니 아무것도 없이 다 지워버리곤 딱 한마디 지옥이라고 적어놨더군요. 솔직히 아직도 남편이 자꾸 저한테 전화해야 되는 꼴을 보니 이걸 지훈이가 모를 것 같지 않거든요. 남의 남편 걷어가며 돈까지 줬는데 그 남자는 완전히 자기 거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나갔으니 죽을 맛이겠죠. 하여간 전 집도 내놓았고 이사갈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딸과 에어비앤비 건물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차피 딸도 전학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다시는 손해보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며 울고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딸과 저 각자 간의 홀로서기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